네, 안녕하세요. 김포 이음학원 국어 김현동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수업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과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각각 15문제씩입니다. 시험 시간이 전체적으로 80분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보통 한 25분, 26분이라고 할까요? 이거 비문학 26분, 문학 26분 내에 풀어내야 됩니다. 물론 2022학년도에는 바뀌죠. 화작문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선택 과목이 돼가지고요. 화작과 언어와 매체로 바뀌는데 11문제가 됩니다. 문학과 비문학은 각각 17문제가 되는데요. 비중이 늘었죠. 우선 올해 수능까지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 왜 이렇게 어려워했는지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수많은 학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껴왔던 영역은 뭐냐면 비문학이었습니다. 비문학을 25분, 26분 안에 푸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죠. 비문학 15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통 40분 이상의 시간을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두 개 파트인 화작문이랑 문학에서 여기 25분을 풀로 다 쓰는 경우는 드물고요. 약 한 20분 내외에서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 게 고정관념처럼 딱 박혀 있었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화작문은 무조건 20분 컷. 이게 마치 대단한 원칙인 것처럼 알려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처럼 화작문이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에서는 여기에서부터 말려가지고 이게 20분 안에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황하고 다시 읽고 난리가 난 거죠. 당연합니다. 확인할 게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화작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밸런스를 다 놓쳐버려갖고 시험이 전체적으로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원인은 애들이 화작을 빨리 풀고 싶어서 빨리 푼게 아니죠. 화작을 빨리 풀지 않으면 비문학을 손도 못 대보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화작문을 많이 풀었습니다. 빨리 풀었습니다. 20분 안에 풀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정작 화작문 고유의 논리적인 부분, 화작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에 대한 공부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재수생이 있다면, 재수나 삼수나 N수생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1년 동안 화작 배운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할 겁니다. 이건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수종합반에서 강의를 할 때 첫날에 맨날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도 그 누구도 뭘 배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럼 뭐 했느냐? 문제 풀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문제만 풀 뿐, 그저 꼼꼼하게 잘 봐야지라고 다짐만 할 뿐, 화작 파트 고유의 논리적인 부분들을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예컨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이 화작을 잘하려면 화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논리적, 시간적 선후 관계를 따져보는 문제. 왜냐? 선후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틀린 겁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설거지를 하고 나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주체와 객체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화제어의 범위를 이탈했는지 안 이탈했는지를 물어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수능에 기출되고 있습니다. 평가 모의고사에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거 들어본 적이나 있나요? 들어보신 학생 한 명도 없죠. 당연합니다. 이거 아무도 이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이걸 대비해야 정답이 정답이라서 정답인 선지를 빠르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번이 정답인 것 같으면 2, 3, 4, 5번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1번 선택지는 틀렸어. 선후관계가 틀렸거든. 그러니까 틀린 선택지가 정답이네 라고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줄여야 되는 거지 그저 빨리 푼다고 해서 시간이 그냥 저절로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화작에서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다루어야 하는 거고요. 비문학에서는 예,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은 갈 길이 먼데요. 이게 장기 레이스입니다. 비문학은.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출발해야 됩니다. 많은 수험가에서 많은 경우에 비문학은 뭐 하루 이틀 해서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래 해야죠. 근데 하루 이틀 해서 해야 될 게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차곡차곡 쌓아와야 돼. 따라서 지금은 비문학을 할 게 아니고 지금은 문학과 문법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비문학을 저 뒤로 밀어버립니다. 6월 이후로 밀어버려요. 6월부터 9월 사이에 그냥 깨작깨작 조금 공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9월에도 비문학이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러면 9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너무 늦었어 하면서 또다시 문학과 문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년에서 가장 중요한 고3 전반부 6개월을 날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어려운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치고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은 버려버린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당장 고3 첫 주부터 비문학에 대한 솔루션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게 한두 번 수업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건 분명한데 첫째 주부터 비문학을 출발해야 됩니다. 숙제도 비문학 숙제를 해야 되고 수업도 비문학 수업을 해야 되고 수능 비문학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와, 이거 어렵구나. 이거 한 1년은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은폐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첫 단계로 해야 되는 비문학이 뭐냐. 제시문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걸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요. 선택집 찾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대충 빨리 막 읽고 선택집 빨리 막 본 다음에 똑같은 말이 있는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눈알로 이렇게 푸는 방식으로 많이들 풀어요. 그러한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최소한 평가원 문제라면 각 단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 하나를 속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쉬워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어휘가 어렵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언뜻 떠오르지도 않기 때문에 침착하게 원칙을 적용해서 중심 문장을 속아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은 중심 문장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고요. 숙제는 뭐냐? 수업 시간에 다룬 모든 제시문의 모든 단락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가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중심 문장을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이거는 지나고 나면 쓸모없거든요. 찾아서 그날 바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제가 틀려서 다시 찾아 혹은 찾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게 중심 문장이야 라고 선생님이 물어줘야 됩니다. 학생한테. 대답을 못 하잖아요.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유치해 보이죠 처음에는. 아니 뭐 중심 문장을 왜 못 찾아. 쉽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중심 문장이야 라고 물으면 아무런 답도 못하게 됩니다. 그걸 방어해야 되고요. 뭐 하루에 제시문 2개만 할까요? 아침에 1개, 저녁에 1개. 각 제시문별로 문단이 한 5개쯤 나오거든요. 이거를 주 5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12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240개쯤 되나요? 몇 개인가요? 50개. 예. 600개인가요? 한 600개쯤 되나요? 예. 600번의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12주 안에 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1개, 저녁에 1개 제시문 읽고요. 중심 문장 찾고요.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피드백 오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이유를 말하라 그러면 이유를 말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12주 정도 쌓이면 600개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래 놓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비문학 문제 풀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고1일 때 미리 하면 좋지 않느냐? 미리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어렵거든요. 고3 때 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그러면 시험 막판에는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보통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제시문을 가지고 와서 1단락에 이런 내용이 있지 2단락에 이런 내용이 있지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문제 풀이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1단락에 이런 내용이 있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근데 학생이 찾으라 그러면 그거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즉 실전적으로도 문제를 풀다가 근데 1번 문제를 풀다가 1번 선택지 풀다가 이게 제시문의 내용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시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나요? 이 중심 문장 찾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다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가 더 늘었거든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 훈련을 예비 고3, 그러니까 고2 겨울방학 때 바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주 정도 중심 문장을 제대로 찾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능 기출 제시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문, 논증, 그리고 과학기술, 경제, 예술 제시문 순으로 각 제시문 고유의 방법론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가장 대전제가 뭐냐, 그 위에 존재하는 가장 큰 대전제가 뭐냐면 제시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합리적 핵심을 솎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거 없이 뭐 경제적 지식을 쌓거나 과학기술 지식을 쌓는 거에 시험장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비문학은. 마지막으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신 기간에 고3 내신은 전체가 다 EBS 수능 특강 아니면 뭐 인터넷 수능, 엔제, 완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내신 기간에 그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작품들이 내신 기간 범위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충분히 하는 것만으로도 EBS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연계 작품은 전체가 다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이고 실제 수험생들한테 시험을 치고 나온 수험생이나 재수생들한테 물어보면 EBS 것만으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 모르는 작품이 나오고요. 두 번째, 분명히 내신 때 공부했던 그 작품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데 물어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내신에서 물어보는 것과 평가원이 물어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내신은 시험 범위를 미리 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충분히 공부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수능은 얘가 이 작품을 처음 본다 할지라도 풀리는 문제를 주는 겁니다. 처음 보는 건데도 풀리면 쉬운 건가? 아니요, 더 어렵죠. 왜냐하면 제시문의 형식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개별 작품의 세세한 해설이 아니라 이 작품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 구조적 특성이 모두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모두 4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각 구조별로 등장할 수 있는 선택지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예컨대 제시문에 그리움의 정사가 등장한다. 그리움의 구조가 등장한다. 그러면 선택지에는 의지, 극복, 저항, 명령적어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등장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구조를 판단함으로써 등장할 선택지와 등장해서는 안 되는 선택지들을 미리 알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EBS 작품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대수업 시간에는 작품에 대한 구조 분석, 이 가지를 중심으로 문학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숙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문학의 경우에는 각 단락별로 중심 문장 찾는 거 매일 2개씩. 실력이 늘어난다. 그래서 빨라진다. 매일 4개씩, 6개씩 늘어나고요. 애가 안 된다. 매일 1개씩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늘어납니다. 제가 뭐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들도 가르쳐봤지만 재수종합반에는 공부를 되게 못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뭐 6등급, 7등급 이런 학생들도 이거 시켜놓으면 3주 안에 따라옵니다. 3주 안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시험 첫 주부터 바로 출발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 구조 분석도 수업 시간에 제가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시도 보여주죠. 하지만 숙제는 뭐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거의 수능 기출, 10년치 수능 기출 약 30세트인데요. 문학 작품 수만 120개 정도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학생 스스로가 이 구조를 분석하게끔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왜냐? 주관식이기 때문에 작품을 놓고 그냥 맨 땅에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밑줄 그으면서 자습서에 나오는 내용 필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몇 번째 구조다. 따라서 이 구조에서 등장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고 등장할 수 없는 선택지는 무엇이다라고 미리 선결적으로 예측해서 독해를 해내는 거거든요. 요것도 숙제입니다. 매일 2개씩만 할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매일 2개씩 일주일에 5번 12주 하면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개수의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것들에 대해서 이게 숙제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나가게 됩니다. 이 워크북이라는 자료인데요. 워크북이라는 자료는 뭐 두 가지가 나갑니다. 하나는 표준 해설입니다. 표준 해설.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 제공하고 있는 자료고요. 표준적인 해설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더 실전적인 걸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작년에 수능을 본 학생들이 쓰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눈높이가 같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식, 학생들이 갖고 있는 실력 수준에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해설이 하나 나갑니다. 요게 하나가 나오고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도 문제를 풀라고는 잘 풀지 표준 해설을 써라 그러면 잘 못 쓰거든요. 이 자료 구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실전 해설인데요.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쓴 게 왜 중요하냐? 오로지 이것들로만 써 있습니다. 오로지 수업 시간에 제가 말했던 그 논리적인 툴들만 가지고도 문제가 다 풀어진다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철저히 정확성과 속도에 관한 겁니다. 즉 작품 안 보고도 1, 2, 3, 4번에 이런 선택지 나오면 다 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논리적 이유만 충분히 학생한테 알려주면 거의 수학처럼 됩니다. 이 파트는. 그래서 정확성과 속도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툴만 가지고 작성된 해설을 두 개를 동시에 내보내게 됩니다. 학생 둘 다 읽겠죠? 그럼 뭐만 남겨야 되느냐 나중에는. 이거는 그냥 혼자 공부할 때 보는 거고요. 이것만 남겨야 됩니다. 이것만 남겨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다른 평가원 기출 문제를 보면서도 저 방식대로 풀어지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야, 이 방식이 맞아 라고 학생들한테 강요해봐 쓸모가 없어요. 그 방식대로 학생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낸다면 그 방식대로 안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렵지도 않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 놓은 표준 해설과 실전 해설 두 가지 해설이 동시에 담겨있는 워크북을 매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수업의 학습도 이루어질 수 있죠. 왜냐,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떠든 내용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요. 표준 해설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설명 방식, 뭐 어떤 경우에는 물에 물 탄 듯한 설명 방식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도 담겨있는 그런 표준 해설, 이 두 가지가 담겨있는 워크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표준 해설은 다른 데 구할 수 있겠지만 실전 해설은 제가 직접 쓴 거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구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동이었습니다.